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친 하루의 끝,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편안한 밤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깊고 높은 천목산 템모산 아래 사계절 안개가 깃든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안개골이라 불렀습니다. 안개는 마치 마을을 세상의 근심과 소란으로부터 감싸 안으려는 듯 아침이면 자욱하게 내려앉았다가 해가 중천에 떠야 마지못해 옅어지곤 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 가장자리 산비탈을 겨우 깎아 만든 작은 밭 아래에 박민중과 이순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지프로 이은 지붕을 인 초가였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 한쪽은 살짝 내려앉았고 흙으로 바른 벽은 군데군데 틈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손길이 닿은 마당은 비질한 흔적이 선명했고 볕이 잘 드는 처마 밑에는 말린 옥수수와 시래기가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안개골의 골짜기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안개와 뒤섞였습니다.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밥 짓는 냄새였습니다. 순이의 집 굴뚝에서도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솔가지 몇 개가 겨우 불씨를 받아 타닥타닥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궁이 위 낡은 무쇠솥에서는 멀건 옥수수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쌀은 떨어진 지 오래였고 그나마 남아있던 감자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솥 안의 것은 옥수수 알갱이보다 물이 더 많은 그저 허기를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긴 나무 주걱으로 솥바닥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아궁이의 붉은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맑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수심 대신 잔잔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이것뿐이구려. 혼잣말처럼 나직이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지게에 마른 나뭇가지를 한 짐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온기를 느끼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녀왔소 부인. 예, 서방님. 고생 많으셨지요. 순이가 얼른 일어나 찬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민주는 바가지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꺽 하고 넘어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소. 땔감이 더 있어야 할 터인데. 민준이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과 흙에 쓸려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죽 2그릇, 그리고 간장 종지에 담긴 무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으려다 문득 멈추고는 아내의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그릇은 자신의 것보다 더 멀겋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자신의 그릇에서 옥수수 알갱이가 많은 부분을 덜어 순이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왜 이러세요? 순이가 손사래를 쳤지만 민주는 그저 묵묵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낮에 밭에서 고구마를 하나 구워 먹었더니 아직 든든하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밭에서 캔 고구마는 겨우 아이 주먹만 한 것들 뿐이었고 그것들은 며칠 뒤 장에 내다 팔아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거짓말을 알았지만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를 가졌습니다. 가난은 불편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가난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멀건 죽 한 그릇에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그들의 저녁상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콜로 콜로 담장 너머에서 애처로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김노파의 손자 도리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며칠째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알아누워 있다는 것을 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숟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내일 아침 자신들이 먹으려 따로 덜어두었던 옥수수죽 한 그릇을 작은 옹기에 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어요. 순이가 옹기를 들고 총총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흙담으로 이어진 옆집 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어머마, 콜록, 물, 조금만 참으려 마가. 김노파의 지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순이는 가만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순이에요. 문이 열리고 촛불 너머로 수척한 김노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새댁이 이 밤에 웬일인가. 돌이 기침 소리가 들려서요. 빈속이면 더 서러울까봐 뭐라도 좀 먹여보세요. 따뜻할 때 순이가 옹기를 내밀었습니다. 김노파는 옥수수죽이 담긴 옹기를 보고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개골에서 민준 부부의 사정이 가장 딱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새댁, 지금 자네 집도 쌀 떨어진 거 다 아는데 이걸 어찌 받나? 저희는 괜찮아요. 서방님이 낮에 든든히 드셨다고 해서요. 어서 돌이 주세요. 순이는 억지로 옹기를 노파의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뒤로 하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이가 돌아왔을 때 민주는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붕 처마 끝에 매달려 위태롭게 덜렁거리던 나무를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지붕이었습니다. 낮에 비가 샌다는 노파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방님, 아직 어두운데 괜찮소. 이리 해놔야 밤새 바람이 불어도 노인네가 맘 편히 주무시지 않겠소. 민준이 든든한 목소리로 말하며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솥은 비었고 그릇도 비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꼼짝없이 굶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훈훈했습니다. 순이는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작은 초롱불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고마워요, 서방님. 순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뭐가 말이오? 그냥 다요. 저를 이리
속 깊은 분의 아내로 살게 해주셔서요. 민주는 아내의 말에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소. 그대처럼 따뜻한 사람 곁에서 얼어붙은 마음 녹이며 살 수 있으니. 창호집 문 밖으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마을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헛헛한 속을 채워줄 양식은 없었지만 부부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깊고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족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밖이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천목산의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우는 소리는 안개골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후두둑 후두둑 창호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방울이었습니다. 비가 오는군요. 잠귀가 밝은 순이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지기 속삭였습니다. 아, 그러게 꽤 굵어지는 듯하오. 민준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빗소리는 거세졌지만 세상을 부술 듯한 폭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쉴 새 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초가 지붕을 적셨습니다. 투둑 투둑 툭. 일정하고 묵직한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난 듯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러다 밭 옆에 새로 낸 물고가 막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소.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빛 아래 위태롭게 붙어있는 작은 밭은 비가 조금만 거세게 와도 흙이 쓸려 내려가기 십상이었습니다. 제가 금방 다녀오리다. 아니에요, 서방님. 이 밤에 날이 밝으면 가시지요. 순이가 만류했지만 민주는 이미 낡은 도롱이를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물고가 막히면 애써 가꾼 밭이 하룻밤 새 망가질 수 있어. 잠깐이면 돼요. 그는 쇠스랑 하나를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젖은 흙냄새가 방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빗줄기는 굵었습니다. 민주는 등불도 없이 익숙한 감각에 의지해 밭으로 향했습니다. 발밑에서 질척이는 흙의 감촉이 선명했습니다. 다행히 물고는 무사했습니다. 민주는 빗속에 서서 쇠스랑으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길을 조금 더 텄습니다. 한시름 놓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소리는 밭 아래쪽 천목산으로 이어지는 숲 어귀에서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민준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끙 하는 고통스러운 소리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이 깊은 밤, 궂은 날씨에 숲 어귀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산짐승이 사람을 흉내내는 것일까? 혹은 좋지 않은 것일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면 이 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었습니다. 그는 쇠스랑을 굳게 쥔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숲 어귀의 커다란 바위 옆
빗물에 젖은 낙엽 더미 속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민준이 달려가 형체를 부축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흙탕물에 젖어 몰골이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열이 있었고 젖은 옷 너머로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른쪽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에 미끄러져 바위에서 구른 듯 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민준이 노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등에 둘러맸습니다. 노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따뜻한 곳으로 가오. 민준은 비를 맞으며 비틀거리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분은 방 안에서 노심초사 기다리던 순이는 남편의 등에 업힌 노인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일단 눕혀야겠소. 젖은 옷부터. 부부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두 사람이 더 들어차 옴짝달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노인의 젖은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유일한 외출복을 꺼내 노인에게 입혔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다치신 것 같아요. 순이가 노인의 부어오른 다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접질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약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민준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무언가 생각난 듯 방구석의 작은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괴짝 깊은 곳에서 고이 싸맨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인, 그건. 민준이 놀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순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챙겨준 귀한 약초였습니다. 순이가 몸살이 심할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그들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요. 순이는 망설임 없이 약초를 빻아 따뜻한 물에 갯습니다. 진한 풀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노인의 다리에 약초를 발랐습니다. 약초의 서늘함이 닿자 노인의 미간이 조금 펴지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가장 두껍고 따뜻한 이불을 꺼내 노인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부부가 겨울밤을 날 때 쓰던 유일한 소미불이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시겠지요? 순이가 노인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온기와 따뜻한 이불 덕분인지 몸의 떨림도 잦아들었습니다. 부부는 노인의 곁에 나란히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얇은 호티브를 나눠 덮었습니다. 방은 셋이 눕기에는 너무도 비좁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처마를 때렸습니다. 투두! 투두! 투!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부인까지 춥게 만들었소. 순이는 남편의 가슴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잘하셨어요. 저분도 누군가의 귀한 가족일 텐데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부부는 낯선 노인을 살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해졌지만 험한 일을 한 사람의 손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산골까지 오시게 된 걸까?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노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연약한 생명이 눈앞에서 꺼져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좁고 추운 방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의 온기, 짙은 약초의 냄새, 그리고 낯선 이의 고른 숨소리, 모든 것이 뒤섞인 채 안개골의 두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빗줄기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가늘어졌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빗소리는 완전히 멎었습니다. 대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뚝뚝 아랫목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순이가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잠몸은 찌뿌둥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노인을 살폈습니다. 순이는 저도 모르게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이 아니라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셨습니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소. 덕분에 그 목소리에는 앙상한 외양과 어울리지 않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다리는 괜찮소. 노인은 괜찮다는 말과 함께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순이는 그가 다친 다리를 짚을까 싶어 얼른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친 기색이 전혀 없이 너무도 반듯하고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어젯밤 퉁퉁 부어오르고 멍들었던 다리가 멀쩡해 보였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발라주었던 약초 찌꺼기만 마른 채 붙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다리가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민준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노인이 단정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아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셨구려. 신세를 졌소. 노인이 민준과 순이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서 하룻밤 편히 쉬게 해주고 그대들의 유일한 이불을 내어주고 가장 귀한 약초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소. 부부는 노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에 어쩔 줄을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흙탕물에 젖어 남루하기 짝이 없던 비단옷이 마치 햇볕에 잘 마른 듯 깨끗하고 뽀송뽀송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깡말은 몸을 감싼 옷에서 은은한 소립 향기가 풍겼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떠돌이 늙은이가 아니요. 노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요. 그대들이 천목산이라 부르는 곳의 산신이지. 민중과 순이는 숨을 멎는 듯 했습니다. 산신, 안개골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산을 다스리고 생명을 관장한다는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부부는 자신들도 모르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님을 미처 몰라 뵙고 산신은 손을 저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산신으로 대한 것이 아니오. 그저 비에 젖고 다친 늙은이로 대했지. 그 마음이 귀한 것이오. 산신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갠 아침, 맑고 깨끗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보답을 하려 하오. 그대들의 대가 없는 친절에 대한 보답이오. 그는 부부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산신은 민준의 작은 밭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비에 흙이 조금 쓸려나가 척박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초라한 밭이었습니다. 그대들의 마음 씀씀이는 이 땅이 기억할 것이요. 산신이 밭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은 그대들의 선한 마음에 100배로 보답할 것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시리거나 뜨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동시에 빛을 내는 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금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민준의 작은 밭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민준과 순이는 너무도 경이로운 광경에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을 때 밭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척박하고 작은 흙밭이었습니다. 부부가 어리둥절해하며 산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 산신은 아침 안개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부부는 한참 동안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꿈을 꾼 걸까요? 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향기는 민준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산신이 서 있던 자리에 짙은 소립 향기와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얼떨떨한 마음으로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배로 보답한다 하셨는데. 민주는 창고에 남아있던 무씨앗 한 줌을 가져왔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전날과 다름없이 텅 빈 솥을 채우기 위해 산으로 나무 열매라도 주우러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산에서 돌아온 부부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방님, 저게 대체. 순이가 밭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침에 분명 씨앗만 뿌렸던 밭에 푸른 무청이 아이의 팔뚝만큼 굵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밭으로 달려가 무청 하나를 잡고 뽑아 올렸습니다. 끙! 혼자서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영차 하고 잡아당기자 거대한 것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린아이 몸통만 한 희고 매끈한 무였습니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옆에 심어두었던 배추 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손바닥만 했던 모종이 이제는 항아리만큼 커다란 배추로 자라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정말이었어. 그날 밤 민준과 순이의 저녁상은 난생 처음으로 풍성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산신이 두고 간 듯 쌀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뽑은 무로 끓인 달고 시원한 묵국,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배추쌈. 부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며칠간의 허기와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순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맛있소, 부인. 예, 서방님, 정말 달아요. 무는 설탕에 절인 듯 달았고 배추는 꿀을 바른 듯 고소했습니다. 비옥해진 땅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풍족함이었습니다. 부부는 기적을 선물해준 산신에게 감사하며 오랜만에 배부르고 따뜻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100배의 보답이라는 것이 그들의 작은 초가 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을. 그들의 첫 번째 기적은 곧 다가올 거대한 혼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룻밤의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준과 순이는 자신들의 초가집이 거대한 녹색 덩굴에 뒤덮여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심었던 호박씨가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호박 덩굴은 담장을 넘어 마당을 가로지르고 심지어는 지붕 위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집채만 한 호박잎들이 해를 가려 아침인데도 마당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서방님, 저것 좀 보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박 덩굴 하나가 부엌 아궁이에 굴뚝을 휘감아 막아버렸습니다. 밥을 지으려 해도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급히 낫을 들고 덩굴을 쳐내려 했지만 덩굴은 너무도 굵고 질겼습니다. 가까스로 잘라내도 돌아서면 그새 새순이 돋아나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무는 이제 아이 몸통이 아니라 어른의 허벅지만큼 굵어져 땅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배추는 작은 장독이 아니라 큰 항아리만 해졌습니다. 감자를 심었던 이랑은 흙이 산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젯밤 분명히 수확했던 무밭에서 또다시 거대한 무들이 자라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배의 보답은 수확의 기쁨이 아니라 끝없는 성장의 속도였습니다. 우두둑 삐걱. 그때 집안에서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황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가자 지붕을 타고 넘어온 호박 덩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석가래 하나가 위태롭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흙벽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무너지겠소.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급한 대로 마당에 작대기를 가져와 석가래를 받쳤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폭주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이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가 마당에서 거대한 배추잎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송아지만 한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흉측하거나 사납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토실토실 살이 쪄서는 느릿느릿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배추벌레가 채소와 함께 100배로 커진 것이었습니다. 꺄악. 순이가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준이 쇠스랑을 들고 달려왔지만 벌레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잎사귀에 코를 밟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호박꽃에는 아기 주먹만한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들었고, 밭에는 두더지가 파놓은 듯한 거대한 구멍들이 생겨났습니다. 거대하게 자란 채소를 먹기 위해 온 산의 벌레와 짐승들이 그 크기에 맞춰 함께 커진 듯 했습니다. 민준과 순이는 이제 밭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소문은 안개를 타고 빠르게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박서방네 밭에서 송아지만 한 무가 났다는군. 무가 아니라 호박이라던데? 집채만 하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민준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경외심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시샘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기이한 일이야. 필시 용울이라도 붙은 게지. 산신령님의 축복이라던데. 축복이 저리 흉측할 리가 있나. 저 벌레들 좀 보게. 부부는 졸지에 마을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거대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네. 저렇게 큰 건 먹고 탈날까 무서워서. 됐네. 우리는 우리 밭에서 난 작은 감자가 속 편해. 어느새 부부는 마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골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김대감김, 이 하인몇을 거느리고 민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거대한 호박을 보고도 그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적인 눈빛으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김대감의 주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일세. 김대감이 찻잔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에게 큰 복이 깃들었더군. 이는 개인의 복이 아니라 우리 안개골 마을 전체의 경사야. 민주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이하고 상서로운 일은 마땅히 관아에 보고해야 도리일세. 내가 사또께 잘 말씀드려 자네의 공을 치하하도록 하지. 대감님, 저는 그저. 됐네. 김대감이 민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또께 진상할 특별세 도배쇠를 준비하게. 저기 저 큰 호박 하나와 무 10개, 배추 20포기 정도면 사또께서도 만족하실 게야. 내일 아침 내 하인들을 보낼 테니 그리 알게. 김대감은 요청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것은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김대감이 사라지자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채만 한 호박과 무, 배추를 수확하는 것은 장정 여럿이 며칠은 매달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라니 민주는 거대해진 밭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자라나는 채소, 집을 무너뜨리는 덩굴, 송아지만 한 벌레들, 그리고 이제는 관아의 수탈까지. 서방님, 어쩌지요? 순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호박잎들이 달빛을 가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부부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고른 숨소리 대신 밭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벌레들의 스윽스윽 소리와 집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뒤틀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따뜻했던 풍요는 이제 차갑고 무거운 짐이 되어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의 하인들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와서는 밭을 뒤덮은 거대한 채소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걸 오늘 안에 다 캐가라고? 김대감님도 너무하시지. 투덜대지 말고 어서 덤벼. 송아지만 한 벌레가 나오기 전에 끝내야 해. 하인들은 낑낑거리며 집채만한 호박을 밧줄로 묶고 땅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물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중과 순이는 그저 마당 구석에서 망연자실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루 종일 걸려 약속된 특별세를 챙겨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마치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밭이 온통 파헤쳐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하인들이 파헤치고 간 그 자리에 전보다 더 크고 실한 무와 배추, 호박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제 비명을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풍요.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의 축복을 받은 땅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언가를 싹 틔우고 거대하게 키워냈습니다.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먹을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흰쌀밥에 꿀처럼 단 채소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씹는 입은 모래를 씹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은 늘 삐걱거렸고 흙벽의 금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밤에는 밭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에 잠을 설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저녁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는 텐마루에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이고 순이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저녁은 없었습니다. 낮에는 끝없이 자라나는 채소들을 쳐내고 집을 망가뜨리는 덩굴을 잘라내고 송아지만 한 벌레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밤에는 김대감이나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워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거대한 호박잎들도 그 빛을 다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은색의 달빛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에 어지럽게 널린 거대한 채소들을 기괴한 모습으로 비추었습니다. 부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집안은 너무도 비좁고 눅눅해서 차라리 밖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집채만한 호박에 등을 기댔습니다. 호박의 표면은 의외로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아니, 이제는 벌레라기엔 너무 커다란 무언가의 울음소리만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순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조용하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립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순이의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뭐가 그립소?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 집이 그립습니다. 그녀는 등을 기댄 거대한 호박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우리의 작고 누추했던 초가집이 그립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뿐이어도 서방님과 마주 앉아 웃을 수 있었던 그 저녁이 그립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짜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평화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무섭습니다. 순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너무도 지치고 고단한 이의 한숨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말은 그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부인. 민준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습니다. 나도 그립소. 이 지긋지긋한 풍요가 아니라 우리의 가난했던 평화를 돌려받고 싶소.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신령의 보답이 그들의 친절보다 너무도 거대했음을. 인간의 그릇은 신의 은총을 전부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작고 연약했습니다. 부부는 거대한 채소들 그림자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순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결심이 선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우리가 산신령님을 다시 찾아가야겠소. 순이가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목사네요. 그렇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은혜를 베푸신 분께 가서 청을 드려야 하오. 하지만 무슨 낯으로 선물을 받고도 투정한다 하시면 순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요. 민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더 달라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소. 부디 이 은혜를 거두어 달라고, 우리의 평화를 돌려달라고 빌러가는 것이오. 그는 아내의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함께 가주겠소. 순이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밖에서는 기괴한 소리가 들렸고 집은 삐걱거렸지만 마음속에 결심이라는 작은 등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들은 천목산에 오를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신을 원망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행복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민준과 순이는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밤새 그들의 결심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산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배낭을 채운 것은 그들을 괴롭히던 거대한 채소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어른 팔뚝만한 당근을 잘라 쪄내고 꿀처럼 단 호박으로 죽을 쑤어 조롱박에 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족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걸 산신령님께도 드릴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은 것이니 맛이라도 보시라 해야지. 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삐걱거리는 집을 뒤로 하고 천목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일이 아닌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가까워질수록 부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산신령의 축복은 그들의 작은 밭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목산 전체가 그들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길이 없어졌어요. 늘 다니던 익숙한 오솔길은 사라지고 무성하게 자라난 덤불과 거대한 나무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산의 모든 생명이 100배로 자라난 듯 했습니다. 작은 풀들은 사람 키만큼 자라 숲을 이루었고 소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 굵어져 햇빛 한 줄기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숲은 낮인데도 어두웠고 짙은 풀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산도 우리 밭처럼 되어버렸군. 민준이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길 없는 숲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민준은 낫으로 굵어진 칡넝쿨을 쳐내며 앞장섰고 순이는 그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평소 반나절이면 오르던 중턱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지 모르게 기이했습니다. 가끔 거대한 새가 날아가는 듯한 푸드덕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고 바위 틈에서는 여우 울음소리라기엔 너무도 굵고 낮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서우시오, 부인. 민준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과 함께인데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바위 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거대한 호박죽은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어깨를 기댄 채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이 점점 옅어지며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싸! 맑고 청아한 물소리였습니다. 부부는 이끌린 듯 물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정상 부근 깎아지른 절벽에서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맑고 깊은 단, 이 신비로운 옥색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물 위로 피어오르고 짙은 소립 향기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폭포수 앞 가장 큰 바위 위에 한 노인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찾아왔던 바로 그 노인 산신이었습니다. 산신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바위와 한 몸이 된 듯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듯 했습니다. 민준과 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폭포수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깊은 눈이 부부를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희미한 미소마저 띠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산신의 목소리는 폭포 소리만큼이나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민준이 이 말을 땅에 댄 채 외쳤습니다. 무례라니, 무엇이 무례라는 것이냐? 저희가 감히 산신령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하여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신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주신 풍요는 저희에게 과분하여 그 풍요가 도리어 저희의 집을 무너뜨리고 저희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간절했습니다. 산신령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는 품에서 싸늘하게 식은 호박죽 조롱박을 꺼내 조심스럽게 바위 위에 올렸습니다. 이 또한 산신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들은 이토록 거대한 은혜를 감당할 그릇이 못 되옵니다. 민준이 다시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그 축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100배가 아니라 저희의 땀으로 일군 1배의 결실이 더 간절합니다. 저희의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일상을 돌려 주시옵소서. 폭포 소리만이 두 사람의 애원을 감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신은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부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신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산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난 인간들은 모두 더 달라고만 하였는데 복을 거두어 달라니 가득 채워주었더니 비워달라고 찾아온 것은 너희가 처음이다. 산신은 바위 위에서 식어버린 호박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친절에 풍요로 유보답 유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 생각했노라. 저희에게는 평화가 더 큰 보답입니다. 순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산신은 한참 동안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수천 년 묵은 바위에 이끼가 피어나듯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알겠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참으로 작고도 흥미로운 존재로구나.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하였던가. 너희는 풍요가 아니라 균형을 원하는 것이었다. 산신은 바위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숲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좋다. 너희의 소원대로 하겠다. 축복은 거두지 않겠다. 대신 조정하겠다. 산신이 밭이 있는 안개골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100배의 탐욕스러운 풍요가 아니라 너희의 땀과 친절에 알맞은 2배의 넉넉한 은혜로 바꾸겠다. 그 말이 끝나자 짙었던 안개가 걷히고 숲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산의 기운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보거라. 너희가 그리워하던 집으로. 산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부부가 감사의 절을 올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바위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산신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왔던 호박죽 조롱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은 이슬이 맺힌 붉은 산딸기 2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부는 산딸기를 하나씩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시원한 향기가 입안에 퍼지며 며칠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달리 너무도 익숙한 오솔길이었습니다. 거대했던 풀들은 다시 허리춤까지 낮아져 있었고 숲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산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작고 평화로운 집을 향해서였습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온 부부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들의 집이 보였습니다. 서방님, 순이가 민준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초가집은 더 이상 거대한 녹색 괴물에 짓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휘감고 석가래를 삐걱거리게 만들던 집채만 한 호박 덩굴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의 크기로 돌아와 처마 밑에 얌전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부는 홀린 듯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송아지만 했던 애벌레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른 주먹만 하던 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하고 정겨운 귀뚜라미 소리가 마당 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귀뚤 귀뚤. 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만 하던 배추와 얼은, 허벅지만 하던 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보통의 배추보다 조금 더 크고 보통의 무보다 조금 더 실팍한 아주 탐스러운 채소들이 가지런히 자라나 있었습니다. 돌아왔어요, 서방님. 순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삐걱거리던 석가래는 안정을 되찾았고 흙벽의 금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호박잎에 가려져 있던 창호지 문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알맞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툇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래, 2배라고 하셨지. 산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0배의 탐욕스러운 풍요가 아니라 2배의 넉넉한 은혜. 그것은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딱 알맞은 무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기괴한 벌레 소리도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고른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맑은 시냇물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밭을 갈고 순이는 배를 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동은 더 이상 고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정확히 2배로 보답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튼실한 2알의 곡식이 났습니다. 무 하나를 심으면 큼직한 무 2개가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는 쌀이 쌓이고 처마 밑에는 튼실한 무청과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2배의 수확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었고 순이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2 사람은 예전처럼 말없이 달을 바라보며 따뜻한 쑥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 수확을 끝냈을 때였습니다. 민준의 창고는 햅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창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이 쌀로 밥을 지읍시다. 물론이지요. 오늘은 햅쌀로. 아니, 우리 둘이 먹을 밥이 아니라 민준이 순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부릅시다. 그동안 우리 때문에 놀라고 수군거렸을 테니 미안한 마음도 전할 겸 이 좋은 쌀로 다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 순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서방님. 부부는 가장 큰 가마솥을 꺼냈습니다. 마당에 불을 지피고 햅쌀을 씻어 앉혔습니다. 이내 안개골 전체에 구수하고 달콤한 새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박서방네 집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냄새를 따라 민준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집 마당에 가득한 햅쌀 가마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밥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밭을 뒤덮었던 괴물 같던 채소들이 사라진 것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그간 저희 때문에 놀라셨지요. 민준이 사람 좋게 웃으며 나섰습니다. 오늘 첫 수확을 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알맞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넉넉히 거두었습니다. 다 함께 이 밥 좀 드시고 가십시오. 순이가 밥주걱을 들고 따뜻한 밥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변변찮지만 밥맛은 꿀맛일 겁니다. 어서들 드세요. 사람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민준 부부를 시샘하고 때로는 요물이라며 뒤에서 손가락질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쑥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잔뜩 굳은 얼굴로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박서방, 밭에 있던 그것들은 다 어찌했나? 관아에 진상할 것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이가 밥 한 그릇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대감님도 오셨습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햅쌀로 지은 밥입니다. 이것부터 한술 드시지요. 순이의 얼굴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뜨거운 밥그릇을 받아들고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거나 혹은 복을 잃었다며 쩔쩔맬 줄 알았던 부부가 자신들에게 쌀 한 톨 나누어 주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밥을 퍼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노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든 채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맨 먼저 밥그릇을 받아든 칠성이 아버지가 크게 외쳤습니다. 허, 밥 냄새 죽이는구만. 박서방, 순이씨, 정말 고맙네. 잘 먹겠네.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밥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밥이 꿀맛이네. 이런 쌀은 난생 처음이야. 마당은 이내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김치와 장아찌를 꺼내어 나누었고 막걸리 병도 오갔습니다. 민준의 마당은 작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김대감도 어느새 사람들 틈에 끼어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민주는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구수한 밥 냄새, 따뜻한 온기, 그것이야말로 부부가 그토록 바라던 진짜 풍요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시샘과 의심의 얼음이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신령이 미처 몰랐던 인간 세상의 정징이라는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안개골에 떠들썩했던 잔치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른 만족감과 따뜻해진 마음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민준 부부의 집을 돌아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시샘이나 경계가 아닌 진정한 고마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묵묵히 밥그릇을 비운 것은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베푼 음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민준과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서방? 그리고 부인.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위압감 대신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밥 아주 잘 먹었네. 그는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는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이 벌리였습니다. 산신의 번개도 관아의 징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보다 훨씬 가난했던 이해 조건 없는 친절 앞에서 자신의 탐욕스러웠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것. 그것이 김대감이 받은 가장 무겁고도 인간적인 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감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부의 밭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씩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한다며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밭일에 대해 묻기도 하고 흉년든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해 민준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넘치는 것보다 균형을 아는 이의 지혜를 배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안개고래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신의 축복이 조정된 후 맞는 첫 겨울이었습니다. 민준과 순이의 집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2배의 넉넉한 수확 덕분에 부부는 틈틈이 집을 수리했습니다. 갈라진 흙벽은 단단하게 메워졌고 삐걱거리던 석가래도 튼튼한 나무로 교체되었습니다. 창고에는 겨우내 먹고도 남을 쌀과 콩, 말린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얇은 호티불 속에서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두툼하고 따뜻한 소미불이 아랫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새 소미불을 장만하던 날, 예전에 산신을 위해 내어주었던 낡은 소미불을 생각하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는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사치스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박하게 먹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잠 못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순이는 쌀 한 가마니를 챙겼습니다. 서방님, 옆집 할머니 댁에 다녀와야겠어요. 그녀는 일부에서 옥수수죽을 나눠주었던 그 김노파를 잊지 않았습니다. 2배의 넉넉함은 부부의 친절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꺼운 일상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고요하게 그리고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섣달금음 한 해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쏟아져 온 세상을 고요함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순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잘 마른 장작이 타는 냄새와 화로 위에서 끓고 있는 구수한 숭늉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올 한 해 참 긴 꿈을 꾼 것 같소.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눈 내리는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서방님. 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꿈도 꾸었고 아주 기쁜 꿈도 꾸었지요. 하지만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꿈이 아니라 이렇게 서방님과 따뜻한 방에 함께 있으니까요. 민준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산더미 같은 재물이 아니라 이렇듯 부족하지 않은 넉넉함 속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맞는 평화로운 저녁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콜록콜록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전 비바람 치던 밤에 들었던 소리와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놀라 문 쪽을 바라보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민준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눈을 흠뻑 맞은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을 시험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균형을 가르쳐준 천목산의 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신의 위엄이 아닌 오래전 그들이 구해줬던 그 늙고 지친 나그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 민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가 눈길에 길을 잃었구려. 마침 이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 염치 없지만 하룻밤 묵어가기는. 아니, 따뜻한 차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산신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가 어느새 노인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런 굳은 날 마침 잘 오셨습니다. 방금 숭늉이 아주 구수하게 잘 끓었습니다. 부부는 산신을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끌었습니다. 순이는 펄펄 끓는 숭늉을 정성껏 떠서 내어왔습니다. 산신은 뜨거운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그 온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산신이 만족스러운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 정상의 맑은 이슬보다 그대들이 땀 흘려 얻은 이 숭늉 한 그릇이 지금 나에게는 더 귀하고 따뜻하구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도, 순이도, 산신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방 안의 온기, 구수한 숭늉 냄새, 그리고 창밖의 고요한 눈송이들, 가장 무거운 친절의 무게를 짊어졌던 부부는 마침내 균형이라는 지혜를 얻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친 하루의 끝!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편안한 밤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